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생존자들도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2차 재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물품 기부가 줄을 잇는 가운데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호품보다는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도 있어서 온정의 손길마저 빛을 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 열쇠를 쥔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 수사에 국한하는 대장동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거둔 범죄 수익 수백억 원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 1조 원대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범죄 조직원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발자와 인출팀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해 관리했는데 대기업 IT 부서 간부 출신도 가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이나 언급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은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장동 특검도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모두 연루됐다는 점도 지적을 했죠.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모두 180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도 검찰에 맡기자는 것이냐면서 정의당을 압박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아니냐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같은 입장에서 판단하자고 역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정부 5년과 이재명 대표 언행을 내로남불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민주당 정부 5년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도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이겠죠. 네. 민주당 5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초점은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지만은 네. 오늘 대표 연설은 어떤 국가나 미래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본인이 20여 년 동안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주호영 대표가. 예. 그러면서 우리 정치와 국회에 대한 어떤 소회 앞으로 이런 걸 오히려 조금 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인 의원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하지 않았냐. 지킬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죠, 지금? 네, 지금은 그 불구속 수사가 예. 원칙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요. 예. 단지 이 불체포 특권은 이전에 공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국회에 어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한다면 예. 그렇게 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체포 동의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동의하면 곧바로 거의 구속되는 분위기고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되다 보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해야 되죠. 굳이 네. 야당 대표를 굳이 그 구속을 통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냐. 뭐 증거 인멸이나 도저히 염려도 없는 상태에서 예. 이것은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는 그 구속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영장 실질 심사를 영장 심사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네. 구속을 하는데 별 부담감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구속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속에 대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네. 현재 상태에서 동의안을 통해서 표결을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 결과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체포 동의안부터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온다면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자율투표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좀 단결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마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은 구속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법부의 권위나 사법부의 역할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예. 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문제되는 것은 맨 끝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장 심사를 받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영장 심사를 받아보지도 못하도록 하는 방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영장이 청구되면은 다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인 경우 지금 그 영장 심사 자체를 못 받게 하는 그래서 방탄이라고 공격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걷어내고 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받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영장 심사에서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기각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 야당 시절에 체포 동의안 올 때마다 부결표를 계속 던졌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뭐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부표를 던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검 추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을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정도 언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죠. 37번 언급에다가 네. 계좌 3개를 통해서 48번의 실질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다음에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예. 계좌에서도 매도가 있었고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매수하는 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것을 본인이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는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공소 과정에서 보면 네. 그 검찰이 그 직접 그 매수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영업장에 그 단말기를 통해서 매수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김건희 굉장히 여사가 직접 매매를 했다고요?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추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실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그러면 여사가 당연히 직접 매매를 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된 건지 좀. 그거는 궁금하고요. 경향신문에 나왔고요. 매매를 그렇습니까? 하라라고 했다라는 부분이죠. 매매를 하라라고. 승낙했다라는 게 승낙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부분. 승낙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위임이 아니라 예. 그 구체적인 그 매수를 예. 단말기를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그런 보도가 검찰이 있었다는 추궁했고 겁니까? 그 경향신문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매수 매도를 짜가지고 사실은 그 개미들의 피눈물 나는 그 돈을 예. 오히려 이런 사기성으로 갈취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덮어줬느냐 안 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주가 조작을 했을 거다라는 의심에 더해서 현재 권력과 그 검찰들이 이걸 네.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한다는 데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주가 조작 가담은 아니다라는 또 주장을 폈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판결문 내용을 민주당처럼 특검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강부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예. 이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가담 정도가 없다라는 것을 거의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판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된 부분, 이 부분에 대부분의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2010년 10월 그렇습니다. 전에 했느냐, 2010년 네. 10월 이후에 했느냐 네,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거래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에 한 3번 정도 거래를 한 것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단순히 거래를 했다 또는 그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 계좌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리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시세 조종을 알면서 그걸 이용하고 그 이득을 얻고 이런 과정까지 다 공모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일반 사람들이 그 계좌가 지금 이 종목이 시세 조종이 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거기서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이게 공작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추측해서 참여하는 거하고 매수와 매도를 사전에 짜고 네. 그것을 이루어지는 게 그게 주가 이제 조작이거든요. 공모를 했느냐 안 그렇죠. 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겠죠. 거죠.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어머니가 팔고 딸이 사고 네. 그다음에 그 1차에서 그 주가 조작의 주포였던 이모 씨가 실질적으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민 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팔아라.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7초 만에 8만 주를 그대로 삽니다. 이게 사전에 교감하는 정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8만 주를 판단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계좌 간의 그 주가 조작의 공모 관계는 판결문에서 벌써 드러난 거고요. 예. 이거를 본인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이것을 직접 했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덮어주려고 부분에 하는 대해서 나라죠.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검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겁니까? 자, 지금 이 주가 조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 공모관계 전체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시세 조정한다는 거 알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돈을 대라. 그럼 내가 돈을 대겠다. 네. 자, 그러면은 너한테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겠다. 이 모든 것에 관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예. 그 부분이 전혀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 하에서도 기소조차 못했고 소환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여기 이 계좌가 여기에 시세 조정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금 기소할 때 당시에 검찰은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었는데 그때 이미 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 이것만 가지고는 공모관계를 입증할 또는 소환 조사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 근데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2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때 기소 못했느냐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정황들을 더 파악하는 과정이었겠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수사하고 네.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1차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판결문에 네. 3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8번의 주가 조작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우리가 분명히 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공모 행위 전반에 대한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걸 밝혀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권오수 기소할 당시에 이미 권오수도 구속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정필이라는 분도 이미 구속이 돼 있었어요. 아. 그럼 그 공모관계 이미 그때 다 조사했습니다. 예. 그때 기소할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검찰총장이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검찰총장 당연히 그때 지금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아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배제돼 있었죠. 그러니까 예. 배제돼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때이죠.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그 윤석열 당시 총장 시절에 현 정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뤄야 될 이슈가 많으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먼저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라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대장동 전체 특검이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김은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합니다. 이제 역대 정권과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고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19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이 약간 다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정의당은 들으신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부터 하자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2월에 임시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걸려면 예. 제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저희가 무소속 또 정의당 의원까지 다 해야 180석이 간신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협조가 아주 필수적이고요. 네. 지금 뭐 정의당도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저희들은 그 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예. 이것이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설득할 예정이고요. 네. 현재는 약간 그런 그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예.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
진취적이고 정의로운 경쟁을 하면서 네. 협력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정의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정의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저는 그 일리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네, 지금 그 검찰에서 뭐 소환 조사든 서면 조사든 또는 조사하지 않든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섣불리 동의를 하면은 여기에 또 이중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예. 동의를 해줬는데 배신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프레임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정의당에서. 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저희들도 뭐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수 저희들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법조인이시죠? 네. 예. 근데 그 50억 클럽 관련해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요. 예, 물론 뭐 국민들 법 감정에 따르면은 예. 그 50억 그 지금 곽상도 의원의 예. 무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곽상도 의원이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예.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명이 지금 부족해서 결국 무죄가 난 것입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아들 퇴직금 50억은 사실 문제 안 됩니다. 그게 그 부분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받았든 아들이 받았든 아들이 받으면 제3자 뇌물죄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지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난 것이라서 예. 이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당론 차원에서는 모든 특검에 반대합니다만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한정한다 그러면은 굳이 그걸 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조금 덧붙이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 2010년 10월 이전 건만 가지고 이모 씨 주가 조작한 이모 씨와 관여를 했는데 끊었다.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2차에서 5차까지의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앞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만. 그런데다가 현재 검찰은 많은 혐의가 드러나고 이번 판결문까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도 소환할 수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옹호하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 매수 매도의 어떤 공모 혐의가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특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특검은 검찰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제3자 뇌물로 예비 공소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곽상도 전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추가로 검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요. 오늘 이제 부산, 부울경을 거쳐서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7번의 합동 연설회를 하는데요. 신경전이 참 거셌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주 합동 연설회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도부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난리법석이 났죠. 지지율이 폭락했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 또 이런 불협화음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곳 제주에 사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난방비와 학원비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그 고민은 천하람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보수가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정당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정통 보수정당 같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김기현 후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함께 충돌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이 분열할 수 있고 또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예, 뭐 당정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올 것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한다든지 이건 예.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부적절하다. 아.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군요. 부적절하다. 대통령을 전당대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취지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친윤계 의원들이 당정 일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당정 일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아까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과 정의 또는 대통령실이 함께 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건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당정 일체가 된다 해서 예전에 우리 뭐 총재 있었던 때로 되돌아간다든지 네. 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닐 겁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너무 청와대 이야기만 많이 또 듣는다고 비판 여의도 많이 출장소 했었죠. 이렇게 비판한 예, 적이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견제와 균형이 서로 정책을 가지고 협의하고 또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네. 어느 쪽에서 오는 일방적인 것으로 해서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가지고 헌법까지 개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대통령의 모든 권한 속에 다 포함시킨다 정당까지 이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불협화음을 냈을 때 불협화음은 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네.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도 저 여당 전당대회 보는 또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탈당 발언도 나오고요, 또뭐 탄핵 그러니까 발언도 우리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가 좀 앞서기도 하긴 했지만 네. 또 결선 투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심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땐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발언 탄핵 발언까지 나왔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을 통해서 이기려고도 하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불쾌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실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중들의 여러 가지 불만, 이반이 있는데 예. 이거 뭐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까지 나오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불쾌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특히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 야당 탄압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찰이 이제는 선거도 짜맞추기 선거, 짜맞추기 선거를 통해서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은 오버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분노하고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예. 어떻게 이 선거를 자유로운 경선으로 해야지 막 부전승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 나머지 다 아웃시키고 네. 여기서 이 모든 패단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거기서 검찰이 왜 나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예, 수고하셨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간 13일 튀르키예에서 사망자가 3만 1,643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는 최소 4,300명이 숨지고 7,600명이 다쳤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보고한 사망자 수를 합치면 시리아의 사망자 수는 5,714명을 넘어섭니다. 두 나라의 사망자 수는 3만 7천 명 이상으로 이번 강진은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추가 사망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망을 주는 구조 소식도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13살 소년이 건물 잔해 아래에서 1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방금 나온 생존자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생존자는 13살의 튀르키예 소년입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생환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We seen them yesterday, we seen them today. They are still alive.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because with the thermal cameras, with the heat what we get, we can understand their conditions. So it's already a miracle.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인명 피해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확률은 5일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고 9일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유엔과 시리아가 강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서북부 반군 지역으로 가는 구호품 전달 통로 2곳을 추가로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로 가는 구호물자 전달 통로 2곳을 추가해서 3개월 동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국경 통로가 추가로 개방되면 국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고립되다시피 한 시리아 서북부 지역으로의 구호물자 전달이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1,700여 명, 2주 전보다 5,200여 명씩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345명, 해외 유입은 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5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110일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758명입니다. 유명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도넛과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는 최근 SNS로 인증샷이 공유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 라면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으로 입소문을 탄 유명 카페 디저트들입니다. 도넛이나 케이크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류의 영양 성분 표시를 따져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 유명 카페의 대표적인 디저트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식약처가 권고한 포화지방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함유량은 9g으로 피자나 자장라면을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과 비교하면 유명 카페 디저트류의 평균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유량이 3배나 높았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이런 영양 성분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워서 파는 빵류는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영세한 외식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들에게는 트랜스 지방을 유발하는 경화유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대상 가운데 9개 사업자가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저감화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자동차인데다 안전성도 강화되는데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어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배원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한 번 충전에 200kg까지 짐을 싣고 최고 시속 80km로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오토바이 대신 1,300대를 운영 중인데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보고 구매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 도로 타고 오면 한 20분 정도는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이게 초소형 전기차라도 조금 하지만은 속도 늦게 하지만은 좀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규제를 경찰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선 안전성 강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며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진입 금지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경형 화물 자동차와 비교한 충돌 안전성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시험과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인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금지 입장이다 보니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입니다. 어떤 도로 진입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없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행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외 거점을 두고 8년 동안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던 판돈 누적액만 무려 1조 원이었는데요. 조직원 중에는 대기업 현직 간부도 포함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트렁크 아래 별도로 만든 비밀 공간을 열자 현금 인출 카드가 여러 장 든 가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종이봉투에서는 현금이 한가득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계좌팀을 붙잡은 현장입니다. 이 조직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오고 간 판돈 누적액은 무려 1조 원. 경찰이 추정하는 범죄 수익금만 해도 566억 원입니다. 총책인 40살 A씨와 39살 B씨는 이 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회원 수가 한 10,000명 정도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이었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그 총책들은 상당한 재력가로서 행세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예 해외 생활터전을 잡은 이들은 친구나 지인 등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조직을 꾸려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이 중에는 원격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유지와 보수를 해주던 국내 대기업의 현직 간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도박 사이트 유지 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였고요. 총책과 친구지간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중 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 1년 반 전 이들의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말레이시아 공안과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총책 A씨 등 3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을 숨기기 전에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를 했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 3명의 소재도 최대한 빨리 파악해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단체는 태 의원이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4.3 사건 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통해 태영호 의원의 발언 내용을 검증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 참석차 제주를 찾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SNS에 제주 호국원에서 무릎 꿇은 사진을 올리며 제주 4.3 사건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단체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태 의원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며 4.3 사건을 폭동으로 폄훼해온 극우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돼 이듬해 1월 공포됐는데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진상보고서 본문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3차례 등장합니다. 1947년 2월 23일 제주도 민전 결성식에서 김일성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 총리였던 스탈린, 독립운동가 박헌영 등과 함께 명예의장으로 추대되었다는 대목과 극우단체 서북청년회 출신으로 월남 이후 제주도민 진압에 동원됐던 한 경찰의 진술, 경찰의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진술에서 고문의 한 종류로 언급된 게 전부입니다. 북한 개입설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태 의원은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 김일성이라고 배워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 사건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진상보고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군사정권 시기 북한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돼 금기시됐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방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서울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예, 서울 시립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 반갑수당.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계십니다. 여러 당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자신이 만든 당마다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뻐꾸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역당 간섭 사건 아시죠? 주범 신용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많은 말씀들 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의혹 해소 없이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도 민주당처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여당은 대통령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내년도 총선에서 이곳 제주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 김병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보수의 내일, 국민의힘의 내일을 꿈꾼다면 선택은 김병민입니다. 한결과 전진의 국민의힘을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출마할 걸 그랬시오. 공기가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아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이미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영동 중남부에는 10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빙판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과 광주도 7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